제7광구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평화적 해결의 길이 아쉬워집니다. 제7광구에서 공동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없는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제7광구의 석유 자원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절실한 형편이지요. 동북아 3국 모두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만 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보이는 것처럼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세계 1위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보존 가능성이 높은 7광구와 동중국해의 석유 자원을 독차지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석유 자원 확보에 실패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혜택의 좌절이 매우 클 것입니다. 세계 국가 모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상황을 미뤄볼 때 동중국해의 긴장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은 경쟁과 대립을 지속하면서 군사적 대치 상태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색돼가는 국제관계입니다. 동중국해가 남중국해보다 격렬한 분쟁의 바다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석유 자원의 평화적인 개발은 더욱 힘들어지지 않나요? 분명히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석유 자원의 필요성으로 발상의 전환에 대한 소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서 까마귀와 물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던 까마귀는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물병에 들어있어서 부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영리한 까마귀는 물병에 돌멩이를 넣고 물이 올라오자 물을 마십니다. 동중국해의 석유 자원을 3국이 다투면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적인 석유 채굴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까마귀가 물병에 돌을 넣듯이 3국은 협상장에 참여해야 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합의를 이뤄야만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근원적으로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요? 매우 어려운 사안인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유럽의 북해 유전과도 연관되는 북해 영유권 합의 사례가 있습니다. 1967년 당시 서독, 덴마크, 네덜란드 세 개국은 북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이후 세 개국은 2년 뒤인 1969년에 판결을 받고서 다시 2년 뒤에 관련 조약을 맺고서 북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북해 유전은 영국과 노르웨이 관할 수역의 많은 부분 분포하기 때문에 이 합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토 문제와 버금갈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합의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합의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북해 유전의 당사국 가운데 일부인 덴마크, 서독, 네덜란드는 경계선 설정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중간선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림에서 B, ED와 EF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자신의 해안이 오목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해안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BFD를 연결한 선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합의된 경계선에서 서독은 진한 녹색 부분처럼 북해의 중심 부분까지 대륙붕이 연장됐습니다. 대신 서독의 경계선은 중심 부분까지 직선이 아니라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의해 양쪽에서 파인 형상이 되었습니다. 파인 형상이 협상의 우여곡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국제기구는 국가기관만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대륙붕 중간선 원칙을 인정했고 육지의 자연 연장론을 받아들였으며 당사국 간 합의를 중시했습니다. 먼저 국제사법재판소는 마주보거나 인접한 국가 간의 대륙붕 경계를 양국 간 등거리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륙붕은 영토의 자연 연장이므로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당연하게 인정하는 자연 연장론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륙붕의 경계선은 관계국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7광구와 동중국해 분쟁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해양 분쟁에서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한중의 3국이 각자 주장하는 경계 획정의 논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은 자연 연장론을,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중의 세 개국 모두는 각자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합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리비아 몰타 분쟁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리비아 몰타 사건 판결문에서는 중간선 원칙이 중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판결문은 중간선에 의한 경계 획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중간선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다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는 몰타에서 뻗어나온 해저가 바닷속 골짜기인 해곡과 마주치는 곳을 경계로 해야 한다는 리비아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를 두고 자연 연장론이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은 비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비아에서 뻗어나간 해저가 과연 리비아 영토의 연장인가가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몰타의 해저 지형과 칠광구 주변의 해저 지형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이한 해저 지형에는 다른 사정이 고려돼야 합니다. 종합하면 동북아 3국은 역사적으로 지나친 야욕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칠광구와 동중국해의 석유가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군사적 대치보다는 협상을 향한 방향 전환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결과 갈등의 칠광구, 동중국해가 화해와 공동 번영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동북아 3국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